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건 나란마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위인곡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인곡 유명합니다. 송미인곡과 더불어서 유명한 작품으로서 삼위인곡이 많이 꼽혀지는데 송미인곡이 조금 더 높이 평가받고 있는 작품이라는 점, 그 다음에 이 송강정철의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건 세 가지거든요. 송미인곡, 삼위인곡, 그 다음에 관동별곡까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송강정철 하면은 조선시대 가사문학의 정말 최고봉이라고 꼽힐 수 있을 만큼 아주 유명한 문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위인곡 하면은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무엇이 있는지 배운 포인트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여성화자 설정의 효과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송강정철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성화자를 설정을 했단 말이죠. 시적 화자를 항상 이전 강의에서도 선생님의 강의 여러 개 많은 강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적 화자에 대한 강의가 있었어요. 자, 아직 그걸 잘 모르겠다면 여기 우측에 상단에다가 링크 시켜 놓을 테니까 그걸 한번 보고 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적 화자는 작가 그 자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죠. 왜냐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주제의식을 얘기할 때 나 자신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대리인을 앞세워서 말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그게 어린아이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그 사람을 앞세워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화자를 굳이 이 송강정철은 왜 여성화자를 설정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가, 그 효과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사가 가진 갈래적인 어떤 특징, 그러니까 가사의 특징을 좀 알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장 유명한 거는 사음보, 형식적 특징으로 사음보, 그 다음에 3, 4조, 4, 4조의 어떤 음수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런 것들만 좀 알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본문에서 어떻게 구사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절별 주요 소재의 의미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중점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소재들이 있거든요. 그 소재를 활용해서 시적 화자가 임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에 대한 마음을 표현할 때 이 계절별로 등장한 이 소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배운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는 이번 시간에 삼위곡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삼위인곡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배경 지식부터 알고 들어갈게요. 굳이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 왜 삼위인이냐면은 송강정철이 직접 아주 처음부터 지은 그런 제목이 아닙니다. 중국 초나라에 구런이라는 문인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소라는 그 시집에다가 삼위인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걸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근데 내용도 임금님께 본인의 뜻을 얻지 못하더라도 충성만은 변함이 없이 죽어서도 스스로를 지킨다라는 어떤 그 내용이 있는데, 한마디로 충군적 내용이죠. 근데 그것을 따와서 송강정철이 삼위인을 여기다 붙이고 뒤에다 곡만 이렇게 붙여가지고 삼위인곡 하고 만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송강이 50세 되던 때에 선조 18년이죠. 그때 여러 가지 어떤 정쟁에 의해서 그 관직에서 물러나서 고향 전남 창평에서 4년간 있을 때 지은 작품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임금님과 멀리 떨어진 상황인 것이죠. 공간적으로 봤을 때요. 그죠? 자, 그 상황에 지은 작품인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몸 삼기실 때 님을 조차 삼기시니 한생 연분이며 하늘모랄 이리런가 나 하나 점어있고 님 하나 날 괴시니. 느낌 오죠? 자, 이거는 어떻게 끊어 읽는지 지금 선생님이 읽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럼 총 몇 덩어리예요?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네 덩어리니까 사음보를 가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통 3, 4조, 4, 4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글자 수 세어보니까 이건 두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그러니까 네 글자, 네 글자, 4, 4조 정도는 돼요. 3, 4조는 안 되지만, 그죠? 2, 4, 4, 4. 근데 여기는 또 3, 4조 됩니다. 나 하나, 점어있고, 님 하나, 날 계시니. 3, 4, 4, 4.
그러니까 4사조, 3사조. 보통 이런 식으로 그 가사의 어떤 형식적인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인 거죠. 3사조 혹은 4사조 사음보의 어떤 그 형식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줄부터 이 몸 삼기실 때 이게 생길 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생길 때 님을 쫓아 생겼으니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님을 쫓아서 생겼대요. 때문에 여기서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자, 대충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임과의 뿌리 깊은 인연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임과 이미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 몸이 태어났을 때라고 좀 더 의역해도 상관없습니다. 내 몸이 태어났을 때 님을 쫓아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님을 따라 생겨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만큼 님과 인연이 있는지를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 님은 어쨌든 선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시의 왕인 선조. 그죠? 자, 그 다음에 한평생 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던가 라고 얘기합니다. 때문에 여기서도 하늘 모랄 일이던가 여기를 미주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늘도 알만한 운명적인 만남임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질문이잖아요. 하늘 모를 일이던가. 그러니까 마치 서리법스러운 느낌이 좀 있죠. 그죠? 하늘을 모를 게 아니다. 하늘도 알 만큼 아주 운명적인 만남은 임과 나는 바로 운명적인 어떤 뿌리 깊은 인연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노여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요, 선생님이 꺾기 표시한 이유는요, 이때는 아주 행복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임과 이별하기 전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시적 화자와 그 다음에 이미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별의 상황이 닥쳐오잖아요. 자,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중세국어 중에 하나의 그 어휘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이거 뭐냐면 괴다 라는 표현인데 이게 사랑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건 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고요. 그러니까 뭐 걸어가시다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 현대어에서도 많이 시 표현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괴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니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가 노여 없다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평생의 원하기를 어떻게 원했냐면 평생의 소원을 뭘 얘기를 했냐면 한데 내자 하였다니. 자, 이게 내자가 뭐냐면 그러니까 함께 살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데 함께 살자라는 얘기인데 이게 시적 화자의 궁극적인 소망이었죠. 함께 살자. 평생 우리는 헤어지지 말고 평생 같이 하자. 라고 하였더니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뒤에 나올 내용이 좀 불길하지 않습니까? 좀 이것과는 상반된 내용이 나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들잖아. 하였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늙어서야 무슨 일로? 외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외로이라는 뜻입니다. 외로이. 두고 그리는 고. 그러니까 누구를? 임을. 시적 대상인 임을 그리워하는 고. 야, 늙어서 무슨 일로 내가 외따로 외따로 두고란 얘기는 좀 더 의역하자면 외따로 임과 떨어져 있어서 임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아까의 어떤 이별 전의 상황과 달리 지금은 임과 이별한 현재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엊그제 님을 모셔서 광안전에 올랐는데 이 광안전 근데 그 더디 어디하야 하게 내려오니 자 하게 광안전 이거는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님을 모시고 광안전에 올랐었는데 근데 그 사이 어찌하여 하게 내려오니 하게 이걸 인간 세상이라고 의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 세상에 내려오니 아니 올 적에 빗은 머리를 갖다 아주 곱게 단장해서 빗었겠죠. 그 머리가
헝클어진 지가 3년이 되었다. 그러니까 임과 헤어진 후에 3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근데 님을 모셨던 때가 엊그제만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적인 시간은 3년이 지난 거고요. 이거는 시적 화자가 느끼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실제적인 이별의 시간, 임과 헤어진 후에 3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3년이 지났지만은 나의 그 어떤 마음 같아서는 바로 엊그제 님을 모시고 광안전에 올랐었던 것 같거든? 근데 내가 여기에 내려올 때 빗었던 머리가 헝클어진 지가 3년이나 지났어. 알고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인간 세계인 거죠. 근데 인간 세계라고 한다면 이 광안전을 그러니까 궁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궁궐이라 친다면 궁궐에서 이제 나와서 지방에 정철이 응거하고 있는 시골 전남 창평이라 볼 수 있겠죠. 인간계, 하계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궁궐, 얘는 사실 천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늘의 세상, 그죠? 근데 나는 여기 인간 세계에 내려왔다. 그게 응거하고 있는 전남 창평을 가리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선조인 임금님과 그 다음에 신하인 정철은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3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정철은 선조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한다 라는 마음을 여성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연지분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 연지분이라는 것이 지금 여성 화자임을 나타나게 해주는 그런 소재거든요. 근데 이 연지분이라는 것이 이게 뭐 꽃잎에서 뽑아낸 붉은 빛의 안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 얼굴 화장에 쓰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으로 치자면 쉐이딩 아니면 블러셔 정도.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이런 화장품의 이름을요? 조사해봤죠. 아 진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와닿는 그런 설명을 위해서 요즘 색조 화장품 여성들 이런 거 쓰더군요. 네, 쉐이딩, 블러셔 이런 거 이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뭐 볼 터치할 때 볼구적적하게 이렇게 쓰는 화장품이라는 걸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화장품이 있긴 있는데 누구를 위하여 곱게 할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때문에 내 곁에 이미 없건을 연지분이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마음에 맺힌 시름이 첩첩히 쌓여 있어 짓느니 한숨이요. 한숨 짓는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디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흐르느니, 그러니까 사실 얘는 무슨 뜻이냐면 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떨어지는 것이 눈물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그지없다.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름도 끝이 없다. 사람의 삶은 어쨌든 언젠간 죽는다는 유한한 속성이 있죠. 근데 시름은 그와 반대로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염량,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이 더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서늘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더움과 서늘함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죠. 이 말인즉슨 다시 좀 더 이어가자면 계절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계절의 변화, 계절의 바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아가는 듯 다시 오니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도하시자, 이런 표현들 많이 나와요. 많기도 많구나. 이게 하다라는 표현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도 쓰이는 표현이긴 해요. 야, 너 이거 물건 좀 들어주라, 너 힘세잖아 라고 하니까 그 부탁을 듣는 친구가 야, 그렇지, 내가 한 힘 하지. 한 힘 하다, 여기서 하다, 한 힘 하지 라고 할 때 요 한이 요게 하다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많다 이런 뜻이에요. 예. 지금도 쓰여요. 예. 내가 한 고집하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요 한이 요 많다라는 뜻의 하다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느낄 일도 참 많기도 많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월의 무상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사예요, 서사. 자, 서사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임과의 이별로 인한 그리움과 고통,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 이제 다시 본사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본사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풍이 건듯 불어. 건듯이란 말도 알아두면 좋아요. 자주 등장하는 말이거든요. 잠깐이라는 뜻입니다. 잠깐. 여기서 이 동풍이라는 말은 흔히들 봄바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그 마이동풍이란 말 알죠? 마이동풍이라는 말에서 그 동풍 또한 따뜻한 봄바람이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의 귀에 봄바람이 분다 한들 전혀 느끼는 낌새가 없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그 가슴 설레는 뭔가 겨울이 시련의 계절인 되게 추위와 어떤 쓸쓸함과 고독의 계절인 것만 같은 겨울이 다 가버리고 따뜻한 봄바람이 잠깐 불어 적설을 헤쳐낸다. 그러니까 쌓여있는 눈이죠. 적설입니다. 쌓여있는 눈을 헤쳐내니 창밖에 신금, 매화 두세 가지 피었구나. 자, 여기서 매화 중요합니다. 매화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이 매화는 왜 중요하냐면요. 시적화자의 그 절개를 나타내는 소재거든요. 사실 이 매화뿐만이 아니라 이런 지조와 절개를 나타내는 어떤 자연물로서 가장 유명한 것들이 매화, 그 다음에 난초, 그 다음에 국화, 그 다음에 대나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매, 난, 국, 그 다음에 죽이에요. 대나무 죽. 매난국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사군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유교 문화권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그 상징적인 어떤 자연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기상과 품격을 지닌 자연물로서 등장하기도 하고, 어쨌든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지주와 절개의 상징으로서 등장하는 게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거든요. 그 중에 매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시적화자는요. 이 절개가 피었는데 중요한 건 이 다음 페이지에서 이 절개를, 이 매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가뜩이나 참 약간 으슬으슬 쌀쌀하고 적막하고 추운데, 근데 암향은 그윽한 향기. 무슨 일인가? 그윽한 향기.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는 향기냐면 매화에서 나는 향기예요. 매화에서 나는 향기는 어떠한 향기일까? 충성심이겠죠. 가뜩이나 냉담한데 이 그윽한 향기는 무슨 일인가? 황혼의 달이 조차 벼맡에 비채니, 그러니까 황혼의 달이 따라와 베갯머리에 비치니. 여기서 이 달 있잖아요. 달. 이 달은 누구를 뜻한다고 생각하나요? 이 달은 바로 임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전 문학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밝은 존재들이 있잖아요. 다 임금입니다. 근데 이 달을 가리는 구름이라든지 안개라든지, 해를 가리는 구름이라든지 안개라든지 산이라든지, 어쨌든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들은 모두 간신. 어쨌든 간신은 여기서는 지금 보이지 않는데 달이 따라와 베개머리 맡에 비춘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시적화자의, 그러니까 송강정철의 충성심, 충절을 나타내는 그 단어들은 모두 같이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암양, 얘도 같이 임금님에 대한 충성심이니까요. 매와 똑같이. 그죠? 자, 그 다음에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인가 아니신가 라고 생각한다 그거죠. 그러면서 또 매화가 또 등장했어요. 여기 매화. 자, 저 매화를 어떻게 꺾은 다음에 꺾어내요. 님 계신 곳에, 님 계신 곳, 장소를 얘기합니다. 님 계신 곳에 보내오저. 자, 보내오저. 이거는 사실 소망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내고 싶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사실 보내고저인데 여기서 기억이 탈락돼서 오저라고 하는 건데 소망형입니다. 보내고 싶구나. 이 매화는 때문에 나를 님에게 보내고 싶다 라고 생각해도 사실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시적 화자의 분신이자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과 사랑 첫 번째, 두 번째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매화를 꺾어서 님에게 보내고 싶다. 나의 사랑과 정성을 보내고 싶다. 나의 충성심을 보여드리고 싶다. 나를 그냥 보내고 싶다.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매화 중요하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매화를 보내면 님이, 임금님께서, 그러니까 선조가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고 이거는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화를 갖다 보내는데 매화를 보고 나서 어떠하다 생각하실지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확신을 안 서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신에 대한 임금님의 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태도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화가 너인 것이고요. 아니면 시적 화자 자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적 화자일 수도 있고요. 매화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것들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까?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꽃 지고 새잎 나니 녹음 깔렸다 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들 봄에 벚꽃 폈을 때 벚꽃잎 정말 흐드러지게 다 피고 난 뒤에 만발하고 난 뒤에 다 지고 나면 이제 초록빛 새잎이 나죠. 초록빛 새잎이 나고 나서 바로 여름이 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 문장은 여름임을 짐작할 수 있는 문장인 건데 특히나 이 녹음이라는 것이 여름임을 상징해주는 소재라 볼 수가 있겠죠. 여름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위가 적막하다. 나위는 비단으로 만든 휘장을 얘기하는데 그 휘장이 적막하다, 쓸쓸하다는 얘기입니다. 쓸쓸. 그 다음에 슈막이 비어있다. 슈막은 역시 수놓은 장막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장막이 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어있다. 비어있다는 것은 역시나 쓸쓸하다는 내용과 사실 일맥상통하다 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부용을 걷어놓고 부용, 연꽃을 수놓은 비단 휘장이라고 써있어요. 이것을 걷어놓고 그 다음에 공작을 둘러둔다. 여기서 공작은 실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동물 공작을 얘기하겠죠. 근데 공작을 실제로 둘러둘 리가 공작을 진짜로 두른다기보다는 공작으로 된 병풍 공작으로 병풍을 어떻게 만들어? 공작이 그려진 병풍입니다. 네, 공작이 그려진 병풍을 둘러두니 가뜩이나 시름, 그러니까 걱정을 얘기하죠. 시람이라고 써있는데 시름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걱정이 한데 많다라는 얘기죠. 그죠? 걱정이 많은데 날은 어찌 기뒀던 거 길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날은 어찌 이렇게 긴가 길까나 이렇게 길었던 거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 세 줄에 걸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시적 화자의 정서가 어떠한지를 잘 살펴보세요. 지금 이렇게 화려한 휘장과 장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쓸쓸하게 그지없고 정말 걱정만 많고 날은 정말로 길다. 결국에는 힘이 없어서 쓸쓸하고 외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배적인 정서가 외로움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힘이 없어서 더욱 외롭게 느껴지는 시간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원앙금 베어놓고입니다. 원앙금은 원앙을 수놓은 비단입니다. 어쨌든 고급진 비단인 것이죠. 비단. 이 원앙을 수놓은 비단을 베어놓고 오색선을 풀어내요. 오색실입니다. 오색실. 이것도 화자가 여성임을 짐작할 수 있는 소재로서 등장했죠. 오색실, 오색션. 이걸 풀어내요. 금자의 견화이셔. 재어서 님의 옷 지어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님의 옷이 중요합니다. 아까는 매화를 얘기했지만 이번엔 님의 옷입니다. 자, 그럼 금자희는 뭐냐? 얘는 금자예요. 금자. 자, 이것도 네모 표시할게요. 왜냐면 얘도 시적 화자가 여성임을 짐작할 수 있는 소재니까요. 이 오색실하고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자를 가지고 여성 화자임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겠죠. 그죠? 이게 왜 그래요? 라고 이게 궁금한 친구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오색실과 금으로 만든 자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뭐 지금으로 치면 말이 안 되는 거지만은 그때 당시엔 남자들은 오색실과 금자를 만질 일이 없죠. 무조건 뭐 붓과 그 다음에 벼루와 먹 가지고 글을 썼을 뿐이지 뭐 요때 당시에는 이런 걸 만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네, 그래서 여성 화자가 아니겠느냐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들 여기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님의 옷이 또 중요한 소재로서 등장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과 사랑. 두 번째 것이겠죠? 앞에는 매화가 등장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임에 대한 화제의 정성과 사랑으로 님의 옷이 등장합니다. 자, 사실 이것은 그 선조에게 보내는 옷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나의 마음은 항상 너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일편단심임을 짐작할 수 있는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 변함없는 충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것을 지어내니 자, 요것도 좀 약간 중요한 그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슈품은 카니와 제도도 가잘시고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화자찬이에요. 야, 내가 좀 뛰어나긴 뛰어나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화자찬. 자, 이것은 사실상 선조에게 어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송강 자신의 재능을 은연중에 내비침. 아, 임금님, 제가 사실은 이렇게 실력이 좀 좋습니다. 제가 가진 재능이 이렇게 좀 뛰어납니다. 은근 이게 피하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슈품이 뭐냐면 슈품은 솜씨는, 이게 솜씨는 이라는 뜻이에요. 솜씨는. 솜씨는 카니와 얘가 무슨 뜻이냐면 물론 이건희와 제도 격식 가잘시고 갖췄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야, 내가 솜씨도 있고 격식도 갖췄구나 라고 스스로의 어떤 실력에 대해서 자랑하는 표현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선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어쨌든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두고, 백옥함에 무엇을, 그러니까 옷을 담아두고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임에게 줄 옷을, 임의 옷을 담아두고 님에게 보내오려 님 계신데, 그러니까 님 계신데라면 아마도 궁궐을 얘기하는 거겠죠. 임금님이 계신 궁궐을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머우도 머우시고. 자, 잘 들어보세요. 이건 좀 중요합니다. 이 산과 구름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왜냐면요, 사실 이거는 송미인곡에서도 나왔던 표현인데 송강정철이 주로 자주 쓰는 방법이에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임금님의 어떤 총명함을 가리는 대상으로서 앞서 얘기했지만은 뭐 안개, 구름, 산 같은 거 등장하면 얘네들은 분명 좋은 친구들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 친구들은 나쁜 친구들이에요. 부정적 대상이죠. 부정적 대상. 때문에 여기에는 이렇게 쓸게요. 화자와 임 사이의 뭐냐면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그러면 임금님과 그 충신인 송강정철 사이의 장애물이란다면 그것은 무엇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간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간신쯤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더라. 알겠죠? 어쨌든 얘네들은 모두 부정적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머흐도 멀시고라고 하는데 이게 마치 멀다라고 해석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머흐다라는 걸 기본형으로 하는 이 형용사가요, 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본형이 머흐다인데 이게 험하다. 그래서 험하기도 험하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리을시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도 리을시고 나왔죠. 얘가 감탄형이에요. 감탄형. 뭐뭐하구나 와 같은 감탄형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진짜 그래서 임과 나 사이에 산과 구름이 참 많구나, 험하기도 험하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리만리길을 뉘라서 찾아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이 천리만리길이라는 것이 이게 심리적 거리인지 아니면 물리적 거리인지 정확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둘 다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임과 나 사이의 거리는 정말 아득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과장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면 될 것 같고, 뉘라서 찾아갈고 찾아가지 못할 것만 같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찾아갈고, 이것도 서리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몰라서 묻는 거면은 그냥 진짜 단순한 의문형이겠지만 이거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확인하듯이 질문하기 때문에 서리법입니다. 그 다음에 니거든, 니다, 가다라는 뜻입니다. 니다, 가다라는 뜻인데요. 니거든, 가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반기실까? 열어두고, 그러니까 오픈을 얘기합니다. 열어두고, 문을 열어두고, 창문을 열어두고, 나인가? 그러니까 송강정철 자네인가? 하고 반기실까?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역시 또 확실치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여성화자를 설정함으로 해서 얻어진 효과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등장했던 소재들이 일단 앞서 연지분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오색실이 나왔고, 그 다음에 금자가 나왔었어요. 자, 이것들은 모두 앞서 얘기했지만 시적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음. 그죠? 자, 이것을 통해서 얻어진 효과는 무엇이냐? 첫 번째, 애틋하고 절절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으로 본다면 남성의 목소리보다는 여성의 목소리가 더욱더 애틋하고 절절한 감정을 나타내기에 효과적이죠. 네. 성역할이 그때 당시엔 그랬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상당히 위험하지만 그때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틋하고 절절한 감정 하면 여성의 목소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의 정서를 심화하고 주제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네, 여성화자로 설정함으로써 좀 더 심화해서 주제를 구체화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렇게 사랑이라는 보편적 감정에 호소해서 독자의 공감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성화자가 되면 여성화자가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당연 사랑이라는 보편적 감정에 호소하게 되겠죠. 때문에 누구나 인간이라면 사랑이라는 보편적 감정을 가져봤고 그것에 더욱더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의 효과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다음 줄 들어가겠습니다. 하룻밤 서리 기운에 기러기가 울며 지나갈 때, 갈 때, 니다 라는 말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룻밤 설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뜨거웠던 여름은 지나가고 설이라는 말이 등장한 걸로 봐서는 계절적 배경이 언제임을 짐작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 가을이라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기러기가 또 등장하는데 기러기를 좀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기러기가 울면서 간다고 했어요. 실제로 기러기는 울었을까요? 그냥 본인의 소리를 내면서 갔겠죠. 하지만 왜 운다고 표현했을까? 이것은 시적 화자의 심정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시적 화자의 심정입니다. 왜 우는 걸까요? 님과 떨어져 있고 임을 그리워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러기는 감정 이입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와 동시에 객관적 상관물로 봐도 무방하겠죠. 자, 여기의 분위기는 상당히 쓸쓸한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루에 혼자 올라 위루, 그러니까 높은 누각입니다. 누각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려줄게요. 네, 뭐 대충 이렇게 생긴 게 누각이에요. 누각. 이 누각과 정자는 좀 약간 다른데요. 2층으로 된 구조물은 누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1층으로 된 구조물은 정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요런 걸 누각이라고 됩니다. 이게 누각의 구조물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사방팔방 다 튀어 있거든요. 벽이 없거든요. 이런 건물을 누각이라고 하는데 요런 그 위루에, 즉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 수정렴을 거두니, 수정렴, 쉽게 말하자면 수정으로 만든 그 발입니다. 발은 그러니까 문 어떤 출입구 쪽에 이렇게 구슬로 깨어 만든 줄에다가 막 구슬 깨어가지고 막 줄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발이라고 하는데 수정으로 만든 발을 얘기합니다. 수정렴을 거두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배니 라고 되어 있겠습니다. 여기서 달이 오르고 북극에 별이 보인다. 여기서는 이 북극의 별을 임금님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즉 선조입니다. 아, 내가 사랑하는 님인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서는 그리움의 감정이 역시 계속 지배적이라 볼 수가 있겠죠. 청광, 이것도 청광 또 중요합니다. 청광 중요하니까 역시 동그라미 표시.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과 사랑 세 번째가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매화, 두 번째 임의 옷에 이어서 세 번째 청광이 등장했습니다. 청광,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맑은 빛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 그냥 빛이 아니라 달빛이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매끄럽겠죠. 맑은 달빛을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과 사랑이라고 보는 게
이것을 피워내어 봉황루에 붙이고 싶구나, 붙이고 싶구나.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과 사랑이 드러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봉황루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미 계신 궁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궁궐에 붙이고 싶다. 이 맑은 달빛을 임께 보내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맑은 달빛을 왜 보냈느냐? 사실 이 얘기했었지만 밝은 어떤 만물을 비추는 어떤 빛이라는 것은 임금님의 어떤 총명함이거든요. 총명함이라고 해도 돼요. 어떤 지혜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라든지 이런 총명한 것들을 궁궐에 보내고 싶다. 임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왜? 그 목적은 뭐냐면 심상궁곡 점낫 가티 맹그쇼셔. 그러니까 심상궁곡을 대낮과 같이 만들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깊은 산에 궁벽한 산골짜기 마저도 모두 다 대낮같이 그늘이 없이 만들어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첫 번째가 힘들게 사는 백성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래요. 두 번째 의미는 뭐라고 볼 수가 있겠냐면요, 화자가 있는 곳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맑은 달빛, 임금님의 총명함과 지혜를 상징하는 이 맑은 달빛을 궁궐로 보내서 이 힘들게 사는 백성, 아니면 내가 있는 곳을 대낮과 같이 참 밝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정에 대한 마음인 것이죠. 정치를 아주 멋들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뭐 중간에 얘기는 좀 생략했지만 어쨌든 누각 위에 걸어두고 팔황, 이건 사방팔방 할 때 팔방이라는 말과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온 세상인 겁니다. 온 세상 다 비추어서 심상궁곡 깊은 산에 궁벽한 골짜기까지 점낮, 대낮과 같이 만들어주소서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봅시다. 건곤이 폐색하여, 건곤, 하늘과 땅을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이 폐색하다, 이게 뭔가 막혔다는 얘기거든요. 생기가 꽉 막혔다고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꽉 막혀서 백설이 한빛이다. 자, 이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백설이라는 것은 흰 눈인데 역시 계절적 배경을 또 나타내고 있겠죠. 계절적 배경이 또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겨울이겠죠. 그러면 백설, 흰 눈이 한빛이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흰눈 색깔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흰 색깔로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온 세상이 눈으로 덮였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 사람은 하니와 또 나왔네요. 물론이거니와 날새도, 날아가는 새도 그쳐있다. 그쳐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끊어져 있다. 그냥 아예 기척이 없다는 얘기죠. 생명을 가진 것들은 모두 다 기척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소샹남반,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중국 호남성의 어떤 남쪽 기슭의 특정 지역 지명입니다. 근데 여기 이 소샹남반은 그러니까 사실 시적 화자가 존재하는 곳을 얘기하겠죠. 이 소샹남반이라는 이 지명을 가진 이곳은 따뜻하고 경치가 좋은 곳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곳으로 유명한 소샹남반조차도 치오미, 추위가 이렇거든. 추위가 이렇게 추운데 추위가 이렇거든. 옥루고초야. 그러니까 옥루 높은 곳이야. 더욱 닐러 말해봐야 무사말이 무엇하겠느냐라는 얘기죠. 이 옥루고초는 어디를 얘기하겠습니까? 아마도 임금님이 계신 곳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양춘을 붙여내요. 양춘, 이거는 따뜻한 봄볕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과 사랑, 네 번째. 이쯤 되면 좀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겠잖아요. 하여튼 님 계신데 주고 싶다, 보내고 싶다 하면 다 무조건 정성과 사랑입니다. 설마 나쁜 걸 주겠습니까? 시적 화자가요? 그죠? 그래서 양춘, 따뜻한 봄볕을 붙여내어서 님 계신데 쏘고 싶구나. 역시 또 감탄형 나오죠. 그 다음에 모천 비천해. 그러니까
여기 모첨이 초가집 처마입니다. 초가집 처마,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 싶구나. 그러니까 역시 옥루, 임금님이 계시는 곳에 올리고 싶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홍샹 나옵니다. 홍샹. 요것도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 홍샹이 또 붉은 치마거든요. 붉은 치마. 일단 여기다 쓸게요. 붉은 치마인데 왜 네모했는지 이제 알겠죠? 붉은 치마. 시적 화자가 여성임을 짐작해 줄 수 있는 소재가 등장했습니다. 홍샹을 님이 차고, 그러니까 여며 입고, 쉬슈를 반만 걷어, 푸른 소매를 반만 걷어서 일모슈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해 저물녘 긴 대나무의 의지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햄가림, 여러가지 생각이 하도하샤, 많기도 많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짧은 해봐 금방 지고 긴 밤을 꼿꼿이 앉아 청등을 걸어둔 곁에 자개로 장식한 공우, 견공우, 자개로 장식한 공우인데 공우인이라는 이 악기가 있어요. 사실 공우도화가에서 나오는 그 배경설에 등장하는 공우인이 바로 이 공우입니다. 공우 놓아두고 꿈에서나 지금 현실에서는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꿈속에서라도 님을 보려고 턱 받치고 기대어 비겨시니, 비껴 있다, 그러니까 기대어 있으니 앙금도 차도 찰샤. 여기서 앙금은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원앙새를 수놓은 이불이라 보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원앙새라는 요 소재는요, 사실 그 부부 금슬의 상징이거든요. 상당히 금슬이 좋은 부부 하면 원앙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적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짝지어 있는 그 원앙새를 수놓은 이불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는데, 이 이불에 수놓은 모습은 상당히 금슬이 좋은 부부간에 아주 사랑이 열정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그려놨지만, 수놓았지만, 하지만 차기도 차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차다, 즉 이것은 외롭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앙새를 수놓은 이불 안만 있어봐야 뭐하냐, 임과 같이 있지도 못하는데 참 나는 외롭기도 외롭구나 라고 신세한탄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밤은 언제 셀까? 라고 긴 겨울밤 보내는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깜빡하고 지나간 게 있는데, 요 양춘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소재가 있는데, 요 해, 얘도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과 사랑, 요거는 5번째입니다. 임에 대한 화제의 정성과 사랑 5번째.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그 계절별 주요 소재의 의미를 써본다면,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봄에는 매화가 등장했고요. 임에 대한 시적 화제의 사랑이었고, 여름에는 옷, 임의 옷이죠. 임에게 만들 옷을 만드는 모습이 등장했었는데, 그 옷, 임에 대한 시적 화제의 정성이고요. 가을은 청광, 임의 선정에 대한 소원,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선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것이겠고요. 겨울, 양춘과 해가 등장했었는데 봄볕과 해, 임의 건강에 대한 염려. 그러니까 여기 내가 있는 곳도 이렇게 추운데 그 임이 계신 이 옥루고천은 오죽하겠느냐, 거기도 엄청 춥겠는데, 그래서 이 따뜻한 봄볕을 님 계신데 쏘여드리고 싶구나, 건강이 염려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사였어요. 여기까지가 본사.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다시 결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사실 근데 여러분들, 서사, 본사, 결사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거 가지고 문제 날 확률이 별로 없을 겁니다. 네. 그저 그냥 어쨌든 이 이야기의 그 전개상, 내용상, 흐름상, 여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여기 부분이 대략 본격적으로 본인의 말하고 싶은 부분을 풀어서 얘기하는 부분이고, 여기 이 부분이 마지막으로 자신이 할 말을 정리하는 부분이겠구나 라고 임의로 이게 학자들이 나누어 버린 것일 뿐, 서사, 본사, 결사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결사 들어갑니다. 자, 하라도 12때, 한 달도 30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왜 등장했냐면, 봐봐요. 적은 덧, 이것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잠깐이라는 표현입니다. 잠깐 생각 마라. 이시름 니자 아니, 이시름 이자 아니.
잠깐 생각하지 말고 이 시름을 잊자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 12때 한 달도 30날인데 그 시간 동안 계속 임에 대한 생각을 꾸준히 해왔는데 잠깐 생각 마라 이 시름 잊자 했더니 마음에 맺혀 있어서 골슈 그러니까 뼛속에 완전 사무쳤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부분은 그만큼 화자가 임을 생각하는 시간이 길다. 화자의 임 때문에 생각하는 어떤 걱정과 시름이 깊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만큼 계속 12대 30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잠깐 생각하지 마라. 아, 잊자 했는데 뼛속까지 이게 사무쳤답니다. 자, 그래서 편작이 열이오다. 편작 유명한 중국의 의사입니다. 의사. 네, 병을 고치는 사람인데 편작이 열이 온다 한들 이 병을 고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과장법이 쓰였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치겠느냐 못 고치겠다라는 얘기니까 서리법이 쓰였다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내 병이야. 임의 탓이로다. 왜 임의 탓이죠? 생각해보세요. 왜 임의 탓입니까? 간단하죠. 임을 가까이 할 수 없어서 얻은 병이기 때문에 임의 탓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어디어 사라져 없어져서 범납이 되오리라. 여기서는 약간 그 불교의 윤회사상이 녹아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죽어서 다음 생에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겠다는 건 윤회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임을 가까이 할 수 없어서 얻은 병이기에 만날 수가 없다면 내가 죽어서 차라리 영혼으로나마 만나겠다라는 어떤 강렬한 염원이 담겨 있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 족족 앉았다가 향 묻힌 날애로 그러니까 향 묻힌 날개로 여기서 향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임금님에 대한 어떤 충성, 사랑이라 볼 수 있겠죠. 날애로 그러니까 날개로 임의 옷에 올물이라. 님이야 나인지 누구인지 모르셔도 내가 님을 쫓겠다. 자, 그러니까 얘는 바로 일, 편, 단, 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죠? 이렇게 해서 드디어 3인곡이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죠. 이제 핵심 정리하고 갈래적 특징 좀 짚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가사의 갈래적 특징에 대해서 자습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옮겨와 봤습니다. 3사조, 음수유리 3사조 또는 4사조의 연속체로 사음보를 기본으로 합니다. 네 덩어리로 끊어 읽을 때 그 끊어 읽는 글자 수가 3글자, 4글자 혹은 4글자, 4글자의 연속체로 이루어졌다는 게 그 형식상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대체로 서사, 본사, 결사의 짜임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사음보가 시조의 종장과 같은 3,5,4,3이 음수율을 지닌 전격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조는 평시조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3, 5, 4, 3의 음수율을 가지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그 중에서도 특히나 요 3과 같은 경우에는 절대 불변의 어떤 글자 수라고 뭐 항상 선생님은 얘기했었는데 이것을 지키는 정격 가사가 있지만 이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놀고 있는 변격 가사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은 조선 초기에는 자연 속에서의 생활이나 영군 지정, 그러니까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등이 주된 내용이었으나 후기로 가면서 작자층이 확대됩니다. 당연히 지배계층 사대부들과 같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유교적 관념이라든지 임금님에 대한 마음이 대부분이겠지만은 작자층이 확대되면은 여성 혹은 평민들이 이게 그 창작층이 되고 향유계층이 되기 시작하면서 실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진솔한 어떤 감정을 담는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어떤 가사의 갈래적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정리 보겠습니다. 자, 자습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양반 가사이자 서정 가사이고요. 근데 양반이 줬으니까 양반 가사고요. 그 다음에 시적 화자의 정서를 담았기 때문에 서정 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을 향한 일편단심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시적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영군의 정을 더욱더 절실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앞서 여성 화자를
시적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함으로써 얻어진 효과에 대해서 이 내용을 얘기했었죠. 뛰어난 우리말 구사가 아주 끝내줍니다. 하지만 그 송강정철의 가사 중에 정말 우리말 구사의 백미라 한다면 송미인곡이 더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미인곡에서는 좀 약간 그 한자 성어가 사자성어가 많이 등장하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송미인곡에서는 조금 더 사자성어를 배제하고 우리말 구사에 좀 더 신경 썼다는 점에서 좀 더 우리말 구사의 백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뭐 대화체로 진행되느냐, 사미인곡은 독백체로 진행됐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는데 우리말 구사를 많이 했느냐 아니면 한자 성어가 좀 더 등장했느냐 요 차이도 좀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작품인 건 분명하죠. 그 다음에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임에 대한 시적 화제의 정서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계절의 흐름에 따라 등장하는 소재들 등장했었죠. 첫 번째는 뭐 매화 등장했었고, 그 다음에 뭐가 등장했었죠? 임의 옷도 등장했었고, 그 다음에 청광으로 대표되는 달빛도 등장했었고, 양춘과 같은 봄볕도 등장했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결과적으로는 임에 대한 어떤 사랑과 정성이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소재들이 등장했다는 점, 이걸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 한국 문학에 있어서 중요한 작품, 우리말 구사에 정말 뛰어난 극치를 보여줬던 송강정철의 작품, 가사인 삼이인곡을 지금까지 배워봤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정말 고생했어요. 항상 이렇게 강의 만들 때마다 여러분들의 고생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동별곡에 삼이인곡에 송미인곡까지 평시조면 세 줄이면 끝날걸.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으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학생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걸 송강정철님께서는 알고 계실까?